계속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는 경제학, 사회학, 역사에 관한 책으로 아마도 슌페터의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또한 사회이론, 사회과학, 경제학에 관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고 중요한 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슌페터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창조적 파괴를 다룹니다. 초판은 1942년에 발행되었으며 2판은 2차 대전 이후인 1947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귀결을 덧붙여 출간되었고 2년 후에 전후의 전개의 주석을 덧붙인 제3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과 달리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태적 모형 분석이 아닌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1950년 이전에 출판된 사회과학 책 중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교리, The Marxism Doctrine. 슌페터는 이 책의 처음 56페이지를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그 안에 기업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는 데 할애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슌페터가 자본가와 기업가의 차이를 지적하는 방식인데 그는 52페이지에서 칼 마르크스가 이 구분을 더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분석은 슌페터가 마르크스에게 부여한 네 가지 역할인 예언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교사로 나뉩니다. 예언자 마르크스에 대한 섹션에서는 다른 것이 없더라도 마르크스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이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학자 마르크스에 대한 섹션에서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이 당시에 더 큰 지적 전통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사회학적 사고를 종합하는 능력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제학자 마르크스에 대한 섹션 27페이지, 31페이지에서는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슌페터는 그것을 지나치게 정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또한 위기와 경기순환이라는 개념을 39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경제 이론은 마르크스가 개척한 것입니다. 마지막 섹션인 교사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의 시대와 그의 죽음과 슌페터 시대 사이의 사건을 해석하는 때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합니다. 슌페터는 위기 이론은 위기가 발생하면 지지를 얻는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발전을 지적합니다. 53페이지에서 그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열대지방에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험을 더 잘 예측하지만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와 같은 곳에 적용하면 실패한다고 주장합니다. 2부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Can capitalism survive? 슌페터는 이 세션의 서문에서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환자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 섹션은 첫 번째, 총산출량 증가율, 두 번째, 가능성 있는 자본주의, 세 번째, 창조적 파괴 과정, 네 번째, 독점적 관행, 다섯 번째, 폐쇄된 시즌, 여섯 번째, 투자 기회의 소멸, 일곱 번째, 자본주의의 문명, 여덟 번째, 무너지는 벽, 아홉 번째, 점점 커지는 적대감, 열 번째, 분해 등 10가지 주제로 구성된 1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조적 파괴는 표준경제 이론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섹션은 궁극적으로 기업주의로 기울어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는데 그는 이것이 자본주의 자체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제3부 사회주의가 효과가 있을까? Can socialism work? 이 세션에서는
알려진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비교 분석을 살펴봅니다. 이 3부는 첫 번째, 데크 청소, 클리닝 덱스, 사회주의 청사진, 또 소셜리즘 블루프린트, 청사진 비교, comparison of blueprints, 네 번째, 인간적 요소, the human element, 다섯 번째, 전환, 트랜지션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독자는 슌페터가 가상의 미래 사회주의 공화국과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에 놀라움을 표하지만 다른 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슌페터의 전기작가인 토마스 K. 맥클로우는 이 섹션에서 슌페터가 사회주의를 분석한 것을 거의 풍자적인 것으로 보았고, 슌페터가 사회주의 미래 성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 이 세션에서는 사회주의와 호환성에서 시작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유권자의 유일한 역할이 잠재적 정부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인 엘리트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공동선과 공동의지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 4부는 문제의 설정, The Settling of the Problem, 민주주의의 고전적 교리, The Classical Doctrine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론, Another Theory of Democracy, 추론, The Inference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5부,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적 개요, A Historical Sketch of Socialist Parties. 이 5부에서는 마르크스 이전, Before Marx, 마르크스 시대, Marx's Time,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875년에서 1914년까지, 네 번째, 전간기, The Interwar Period, 슌페터의 현대 전후기, 슌페터's Contemporary Post-War Period 등 사회주의 사상의 5가지 시기를 전개합니다. 슌페터의 이론은 자본주의 성공이 일종의 조합주의 같은 기업주의의 한 형태와 자본주의의 적대적인 가치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적, 사회적 기운은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자본주의에 회의적이 되면서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대체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가 달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민주당이 민주적 과정의 일부로 의회에 선출되는 추세일 뿐입니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찬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대두될 겁니다.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내부에서 붕괴되는 것은 다수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투표하고 기업가 정신에 제한을 가하여 자본주의 구조에 부담을 주고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슌페터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정치적 옹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는 반대로 정치적 옹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슌페터 비전에 따르면 지식인 계층은 자본주의의 몰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자신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층의 이익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슌페터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교육이 소수의 특권이었던 자본주의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일자리의 가용성은 제한적이며 이는 실업 경험과 결합하여 불만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인 계층은 시위를 조직하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비판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슈페터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체제인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보장하고 경제파동, 실업, 체제 수용 감소와 같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경향을 극복할 것입니다. 결국 슈페터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슈페터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우며 폭력적인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슈페터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이론은 거의 옳았다입니다. 다만 그는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거나 1980년부터 서구 사회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기술의 역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는 기술이 대기업의 소유권과 부를 집중시키는 데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슈페터의 이론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냉전 이후의 승리주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와 그의 리뷰어이자 MIT 경제학자인 아놀드 클링이 있는데 슈페터가 기업주의에 대해 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기업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강력해진 경제적 역사를 반영합니다. 펠프스의 기업주의 분석은 대기업이 국가의 기업주의자 정책과 함께 일하고 의회, 은행, 복합체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따라 개방시장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업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토대의 모순이 계급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았지만 슈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진입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힘으로 묘사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했으며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기존의 기업의 가치를 파괴한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풍요로움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독점 기업이 누리는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 기업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포장의 차이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진입 위험은 독점 기업과 과점 기업이 규율을 갖추고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신제품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게 됩니다. 슈페터는 이러한 혁신적인 특성이 자본주의를 최고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 책에는 또한 슈페터의 유명한 개념인 창조적 파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들의 혁신적 활동을 말합니다. 슈페터는 레옹 발라의 이론에서 소개된 정태적인 자본주의는 어떠한 이윤도 창출하지 않으며 발전이 없는 정체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이 혁신 행위로 인해 불균형이 초래될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들의 혁신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명, 경영상의 혁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행위로 촉발된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시장에 자리 잡고 있던 지배적인 기업들은 꾸준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자본주의를 가장 뛰어난 경제체제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제2장에서 그는 결국 기업가의 혁신 행위 자체도 사회화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의 혁신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서술했습니다.